자, 지난 시간에 그 소리와 빛 단원 시작했었죠. 그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 했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또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반사에 대해서 대충 하고 넘어갔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주로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리의 굴절이지만 일반적인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쭉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의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에 달라질 때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니즈 시절에 예, 대학교 때 했던 실험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20대의 제 손입니다. 참고로 그때는 좀 몸매가 괜찮았어요. 그 남자의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자, 요거는 대학교 때 그 수업 과제로 이제 굴절에 대해서 비유적인 실험을 준비해서 했던 실험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여기가 구리판입니다. 구리판. 여기가 이건 그냥 종이고요. 그다음 이걸 굴절차라고 이제 만든 건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좀 따라서 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절은 아니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했으니까 도형 정도? 뭐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거니까 뭐 봐주시겠죠? 자, 여기 이제 밑에 자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자석을 구리에 갖다 대면 안 붙습니다. 붙을 줄 알았지. 근데 요에 이제 자석이 이쪽에 있는데요. 네오디뮴 자석이요. 얘가 이제 움직이면요, 그 자석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구리판 위에서 움직이면 그 구리판에 맴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구리판을 움직일 때는 속력이 좀 느리고 종이를 움직일 때는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유도 전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속도로 가고 얘는 느리고요. 이걸 먼저 보여주는 실험 그냥 모습인데요. 이 위에서 봐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높이가 높고 여기가 높이가 낮은 곳입니다. 기울어진 지점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느리게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속력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한번 보여준 거고요. 뭐 이건 신기한 거 아닌데? 신기해요? 신기한 거 아닌 거는 주관적인 거지. 요거를 이제 비스듬히 입사를 시키면요, 이번에는 얘를 경사면에 놓지 않고 그냥 평면에 놔둡니다. 요게 나름대로 모터카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위치를 켜가지고 여기로 보내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제 여기 자석이 여기 두 군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되면 왼쪽이 빨라요, 오른쪽이 빨라요? 오른쪽이 빠르겠지. 그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휘겠어? 이렇게 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는 게 보입니까? 이게 저 맞죠? 손가락 인증. 여기도 이게 더 잘 보이죠? 예.
흔하지 않는 손가락이거든. 왜 여러분도 좀 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진화하면 이런 손가락을 후세대에서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속도가 달라지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얘가 휘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굴절은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물론 비유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파동도 휘긴 하는데 힘을 받아서 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로 전반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광통신 할 때 전반사 얘기를 할 텐데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입사를 시키면 이 각도가 인계각보다 크면은 얘가 전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얘가 전반사 실험도 돼요. 보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전반사가 되죠. 재미나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냈던 선생님이 고안한 실험에서는 구리판으로 길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굴절차가 이렇게 전반사하면서 막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실험을 얘기하셨는데 구리판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거 실험실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길을 만들어 볼라 했는데 이 대학생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냥 10,000원 단위가 아니고 이게 10만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판이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생각해 보면은 그 도선을 이렇게 까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아저씨가 이해가 됐어요. 꽤 짭짤하겠더라고. 그 막 옛날에 교문 훔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 요새는 교문이 잘 돈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옛날에는 그 큰 금속 덩어리로 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막 훔쳐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뉴스 나고. 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발표했던 이 수업 자료인데요. 우리 철수 늘 고생하니까 얘를 철수로 합시다. 예,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오붓하게 있고요. 얘는 민수예요. 이번에는 민수를 빠뜨리죠. 얘 철수 아닙니다. 예, 민수예요, 민수. 얘가 철수. 철수는 여친이 생겼습니다. 예. 혹시 3번 찍으신 건 아니에요? 저의 정치적 성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 나에 대해서 뭐 많은 걸 알려 그래? 몸무게도 물어보고. 자, 여기 보면 이거 이제 구하러 가야 되겠지? 외면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2번, 3번 경로 중에서 여러분이랑 몇 번 경로로 구하러 가겠습니까? 왜요? 제일 모래밭에서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모래밭에서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여기는 느리니까 이렇게 가야지 가장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빨리 구하러 갈 수가 있겠죠. 달리는 게 수영보다 빠릅니다. 박태환이 수영하고 제가 달리면 제가 이깁니다. 확실해요. 그 200m 수영하는데 한 45초 넘게 걸리대. 내가 200m 45초 안에 못 뛰겠어? 네. 야, 이 아무리 그래도 나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달리는 게 빠르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경로에서 좀 더 많이 가고 좀 느린 데서 좀 짧게 가고 지성팍은 자고 있네요. 예. 자기 종목이 아니다 이거지. 알았어. 야, 이 너무 섣불리 다들 자는 거 아니야? 뭐 나의 능력이 뭐 그렇긴 하다만 오늘 좀 심한데 어제 축구 한 게임 해서 그러나? 지성팍 뛰었나? 감독이요. 감독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좀 아프고. 예. 그래서 이제 굴절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자연에서 파동이 굴절하는 경로를 보면요 가장 시간이 짧은 경로를 따라 갑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신기하죠. 그냥 굴절한 경로를 딱 계산해 보면 그 파동이 그 두 지점 사이를 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은 경로를 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좀 있어 보이죠. 요거 예전에 그 논술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로. 그래서 여기에 그 경로를 이제 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그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길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시간 자체를 길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걸 미분해가지고 그 최소값을 찾아보면 그게 굴절의 법칙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우리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 이러면 3년에 1명 정도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을 우리가 좀 전에 해봤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맴돌이 전류를 이용을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자석을요 그냥 자연낙하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구리관 있죠. 구리관 안에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얘는 그야말로 자연낙하를 할 거고요. 근데 얘는 속도가 얘보다 느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유도전류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자석이 내려오면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여러분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요 옆면을 보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되죠. 그리고 요 앞면은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얘를 단면을 보면요. 이렇게 요 자기장이 이렇게 다 구리 표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으로 없었던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자석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이 입체적으로 이 머릿속 상상이 됩니까? 네. 이 부분에는 자기장이 요런 방향의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겼죠. 그러면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요런 방향으로 생기겠지.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기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되면 엄지를 이 방향으로 향하면 시계 방향이 되네. 그지? 그래서 요런 소용돌이 형태의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십시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이걸 자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자석이 생기는 거죠. 예,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면 요 N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 안쪽이 N극이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어? 밀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요걸 이용한 게 그 자유로 드롭의 그 와전류 브레이크 그리고 그 신칸센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 자기 부상 열차의 브레이크도 이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촉 없이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고 부드럽게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가 있죠. 갑자기 전자기 유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 원리입니다. 이거 여담으로 이거 조금 더 얘기해주면요. 이게 왜 하필 또 맴돌이 형태의 전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사실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원형도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형 이걸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검증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학교 때 저도 그 시범 실험 형태로 봤었는데요. 이게 좀 돈을 들여서 구리관을 2개 사가지고요. 하나는 요만큼을 도려냅니다. 쭉 잘라요. 요 관 전체를 이렇게 자릅니다. 요 부분을 잘라내면 요 닫혀 있는 고리 형태가 안 되죠. 여기 끊어져 버리잖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자석을 떨어뜨려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도 전류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하면 요렇게 했을 때 그 맴돌이 브레이크 효과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그 브레이크 효과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요렇게 잘라고 떨어뜨려 봐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떨어져요.
그 말은 이제 요 맴돌이 형태의 전류가 흐르면 요 부분만 안 흐른다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소용돌이 형태의 맴돌이 형태의 전류가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표면에는 다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실험 결과 이제 요 전류의 형태가 맴돌이 형태로 흐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굴절차를 만든 거예요. 이 굴절차 모양이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 구하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잘 안 팔더라고요. 요 모양의 차가 좀 조그만 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방구 세 군데 들러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이것도 아주머니께서 매우 구성진 곳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박스를 꺼내 오시더니 5,000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가격표는 보이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었지만 심지어 건전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모터 달랑 한 개랑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샀어요. 뭐.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 조각 잘라가지고 네오디듐 자석을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이 바닥하고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지 유도 전류가 잘 생기니까 이렇게 높이를 종이를 대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힘겹게 만들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가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실험하면 이제 이 부분은 맴돌이 전류가 안 생기잖아요. 유도 전류가. 그래서 그냥 제 속도로 가고 이 부분이 이제 속도가 느려지니까 얘가 이렇게 경계면 되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바입니다. 그 요때 당시에 저희 좀 오래됐어. 이게 아마 2000 몇 년도에 만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 뭐 강경수 선생님과 정원태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로 냈던 요 사이트에서 제가 공개된 자료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고 재현을 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보여준 이유가 이게 속력의 변화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는 걸 한번 여러분 좀 기억을 잘 하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조금 여러분 유의해야 될 점은 이 굴절이라는 게 실제로 파동의 굴절은 힘을 받아서 굴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굴절이 되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력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따라서 모든 파동이 굴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금 공식까지 써서 좀 굴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뭐 빛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이 이렇게 굴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파원이에요. 파원에서 이제 진동수가 결정이 되면 진동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지난 시간에서 까먹었죠. V = 람다 F인데 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역학적 파동이든 전자기파든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면 전파되는 동안에 매질이 달라져도 속력이 그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종류가 달라져도 진동수가 안 바뀌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기타줄을 튕기는 경우 있죠. 그럼 기타줄이 1초에 200번 진동을 하면 그 기타줄에 의해서 생기는 소리도 1초에 200번 그 압력이 변하는 이런 그 소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파동의 종류까지도 바뀌었는데도 파원이 진동수가 일정하면 진동수가 안 바뀌죠. 그리고 소리가 만약에 공기적으로 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도 속력하고 파장은 달라질지언정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둘은 같겠죠. 매질 1에서의 진동수하고 매질 2에서의 진동수는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굴절차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가 요렇게 휘었죠. 얘가 요렇게 휘었다는 거는 아래쪽이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위쪽이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위쪽이 속력이 더 빨라야지 이렇게 휘겠죠. 그래서 속력은 V1이 V2보다 더 크고 파장도 람다1이 람다2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요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 더 간단한 방법은요. 요걸 무슨 선이라 그랬죠? 이걸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 그러는데요. 요 법선과 파동의 이동 경로 사이의
각도가 이제 얘는 입사각이라 그러고 얘는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반사할 때는 반사각이라 그러죠. 근데 얘는 굴절에서 들어갔으니까 얘를 굴절각이라 그러는데요. 이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서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문제 풀 때 조금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굴절의 법칙 공식을 보면 아는데요. 굴절의 법칙은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하는 과정에서 유도가 되는데요. 그 결과만 얘기해주면 그 공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들 있죠.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질 1에서의 속력, 매질 2에서의 속력. 그러니까 요 각도와 속력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지금 현재 물리형 교육 과정에서는 요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모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가 됩니다. 자, 이것은 빛이든 소리든 모든 파동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굴절의 법칙입니다. 근데 나중에 전반사와 강통심 단원에 가게 되면 빛의 굴절률을 정의해서 굴절률로 그 굴절의 법칙을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굴절의 법칙이고요. 얘는 빛이든 소리든 다 쓸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요 식을 잘 보면요.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요. 요 법선과 파동의 이동 경로가 이루는 각도는 0도에서 90도 사이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각도가 크면 사인 값도 커지죠. 그러니까 사인은 빛변분의 높이니까 각도가 커지면 높이가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세타는 크면 클수록 사인 세타도 큽니다. 사인 세타도. 그럼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큰 쪽이 사인 값도 크고 따로 속력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보면 세타1, 세타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사인 세타1이 사인 세타2보다 더 클 거고요. 그러면 V1이 V2보다 커야지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 공식을 혹시나 까먹더라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요 굴절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수행평가로 많이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굴절의 법칙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죠. 예. 공기 분자의 평균적인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태가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빨라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낮과 밤의 온도 분포를 보면요, 그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면 항상 땅의 온도에 주목을 하면 되죠. 낮에는 땅이 빨리 뜨거워지고 밤에는 땅이 빨리 식죠. 그래서 낮에는 땅에 가까운 쪽 아래쪽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밤에는 아래쪽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낮에는 아래쪽이 고온이고 위쪽이 저온이니까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요? 어디 가서 잠깐 내가 졸았나 보다.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어느 쪽이 소리의 전파 속력이 더 빨라요? 아래쪽이 속력이 더 빠르죠. 그럼 속력이 빠른 쪽이 그 각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의 경계면을 이렇게 잡으면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고 위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온도가 거의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는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의미고요. 반면에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는 이제 거꾸로죠.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위쪽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깔아지는 바닥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면 바깥 소리가요 낮에 잘 들려요, 밤에 잘 들려요? 밤에 뭔가 좀 잘 들리고 멀리 있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밤에 상대적으로 뭐 조용해서 뭐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누가 봐도 빌딩이죠. 예, 이게 창문이고요. 그림에 소질 있는 것 같아. 이 낮이에요. 이 밤이네요. 이 자동차고요. 예? 이제 유치원 때 그림 영재였던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경적 소리가 나면요, 소리가 이게 온 사방으로 가겠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얘가 위로 퍼지니까요, 멀리까지 갈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근데 밤에는 소리가 온 사방으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게 깔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깔아지니까 이게 휘어지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 멀리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생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좀 더 멀리 있는 소리까지 좀 잘 들리는 게 이렇게 소리가 깔아지니까, 깔아지면 각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평면과 나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멀리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나중에 그 전에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로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하면요. 이게 또 굴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프리즘이 유리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 뭐 이렇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나 요 파란색이나 속력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근데 파장하고 진동수는 각각 달라요. 근데 속력은 같아요. 진공에서는. 진동수는 누가 더 커요?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 더 큽니다. 그럼 파장은 누가 더 길겠어요? 빨간색이 더 깁니다. 근데 얘가 프리즘에 들어가요. 물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 이 물질은 빛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요? 아니면 빛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겠습니까? 느려지겠습니까?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입사각 같잖아요. 근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휘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휘어져야 돼요. 휘어지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속력이 늘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비교해 보면 진동수가 큰 파란색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약간 전자기유도하고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자기유도는 뭔가 변화가 빨리 일어나거나 극심하게 일어날 때 전자기유도가 많이 일어났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전자기파라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전달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물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큰 녀석이 변화가 심하니까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꺾이는 정도가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꺾여요. 왜냐하면 속력의 차이가 크니까 그 각도의 차이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 속력은 V1, V2 다르고요. 그래서 이 속력을 비교해 보면 C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이 V1, 그 다음이 V2입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이렇게 되고요. 또 이게
진공 밖으로 나오면 거의 공기나 진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다시 속력이 같아지겠죠. 같아지는데 입사각이 다르니까 굴절각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속력은 다시 C로 같아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사진으로 찍거나 눈으로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스펙트럼이.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은 백색광이니까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다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진동수에 따라서 빛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빛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진동수에 따라서 빛의 굴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분산도 굴절입니다. 굴절을 기본으로 하는 현상인데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굴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예전에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스펙트럼 얘기할 때 한 적 있었죠. 이게 어째 보면은 그 전자기파의 속력하고도 또 관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이제 굴절에 대해서는 적고요. 뜬금없지만 약간 연속되는 주제는 아니지만요. 몇 가지 얘기를 더 할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제목은 소리의 회절이지만 일반적인 파동의 회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 회절은 다른 말로 애돌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순 우리말인데요. 애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돈다. 그 애돈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요. 뭐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진하는 녀석도 있지만 이렇게 휘어지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애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나 빛이 파동이 장애물을 지나갈 때 이렇게 휘어져 지나가는 이런 현상을 애돌이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틈을 지날 때에도 만약에 그 소리나 빛이 파동이 직진만 한다면 얘가 요로만 가야 되잖아. 근데 요로만 가지 않고 요렇게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애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애돌이 혹은 회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고등학교 책에서는 회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소리 회전은 장애물에 애돌아가는 현상이고 참고로 여러분 간섭하고 회절이 되면요. 그 현상을 파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섭과 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이나 회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게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결과만 이거 알려줄 건데요.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애돌아갑니다. 극심하게. 소리하고 빛을 비교해 보면 소리가 파장이 훨씬 깁니다. 소리는 뭐 센티미터 단위, 우리가 잴 수 있는 단위 또 많이 있어요. 소리의 파장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됐다 짧아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거든요.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100단위가 곱해지니까요.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훨씬 짧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소리가 빛보다 애돌이가 회절이 더 잘 관측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거의 직진으로 보여요. 직진하는 것으로. 근데 소리는 틈을 따라서 막 퍼지니까 잘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더 잘 퍼지죠. 여기 이제 틈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있는 소리가 막 벽을 따라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틈을 따라서 회절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절인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가져갔어요. 요게 우리 해절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거 참고로 여러분 실험하고 싶으면 제가 작년에 그 말에 수면파 발생 장치 소형 작은 거를 사놨어요. 학교 걸로. 이 수면파 발생 장치에 이제 그 파원 부분에다가 막대 형태의 파원을 달면요. 이 막대 형태가 이렇게 톡톡톡 그러니까 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같은 걸 톡톡톡톡 치면은 여기 평면파가 생겨요. 이렇게 일정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요걸 이제 틈을 지나가게 하면요. 얘가 직진만 하면은 요렇게만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잘 보면은 요렇게도 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요게 이제 회절이에요. 근데 틈을 더 좁게 하면은 요 퍼지는 각도가 어때요? 예,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틈이 좁을수록 이렇게 퍼져나가는 정도가 크고요. 그 똑같은 틈을 쓰더라도 이게 파장을 길게 하면 진동수를 줄이면 되겠죠. 천천히 진동시키면 되겠지. 파장을 줄이면 더 많이 퍼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이제 동아리 시간에 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요 해절은요. 초등학교 때 해절을 안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제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난 놀랐는데 그 요새도 여러분 아침 조회를 초등학생교 때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 운동장 조례. 이렇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전체 학생 모여가지고 조례하는 거 있잖아. 그때 보면 막 이렇게 애들이 서 있잖아. 이거 막 줄 서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옛날의 접니다. 걔는 조례 때 나는 주로 뭘 했냐면은 앞 사람의 그림자를 관찰했어요. 해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조례할 때는 이게 약간 멍 때리기도 하고 앞 사람이 그림자를 유심히 항상 봤어요. 그림자. 근데 제가 그때 약간 그 의문이 생겼던 게 분명히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빛은 직진한다라고 배웠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게 빛이 직진을 하면은 이 그림자의 경계면이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빛이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빛이 선명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제가 구글에서 섀도우라고 검색해가지고 하나 멋진 그림자를 가져온 건데요. 개 그림자입니다. 개예요? 여우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 그림자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경계면이 딱 또렷하지 않고 뿌옇죠. 요게 이제 그 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고 궁금했었죠. 이게 해절 때문에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빛이 직진만 한다면 얘가 이제 그 가리는 부분만 그림자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돌아가는 빛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림자가 완전히 차단된 것도 아니고 빛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의 이제 그림자 경계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세히 보면 털 있는 부분이 그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털하고 털 사이에 틈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틈 사이로 해절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림자가 더 퍼져서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해절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서는 그림자가 다 뿌옇고 막 그렇죠. 근데 집안에 있는 빛은 광원이 평면파가 아니어서 그렇고요. 지금 이거 해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파원의 파동 형태가 평면파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 현상들이 설명이 돼요. 빛이 막 여기저기서 오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는 빛 이렇게 가는 빛 섞여가지고 막 다양하게 보이는 거고요. 평면파에 의해서 이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태양빛은 평면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원의 형태가 이게 직선 형태면 평면파도 되지만 파원이 점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게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파가 퍼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구면파라고 그러는데, 근데 얘가 멀리서 보면 아주 멀리서 보면 이제 직선이 됩니다. 원이 커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에서 지구에 온 빛은 거의 뭐 평면파로 간주할 수 있고 그걸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잃어버린 줄 알았네.
그래서 회절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20Hz에서 2만 Hz 사이만 들을 수 있습니다. 2만 Hz는 외우기를 20kHz로 외워도 되겠습니다. 킬로가 1000이니까. 그래서 20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요. 우리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 범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에서 2만 Hz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 2만 Hz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진동수가 초큰 음파라고 해서 초음파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들어서 이 팀벨이라고 하는 어떤 고음의 영역은 그 10대 아이들까지는 들리지만 어른들은 들리지 않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팀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 그거를 이용한 막 사례도 있어요. 음식점에 애들은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팀벨을 크게 틀어놓으면 어른들은 아무 방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시끄러워서 가고 이렇게 어찌 보면 비인간적인가? 초음파는 다양한 곳에 이용이 되는데 초음파 사진 의료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아기의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럴 때 쓰이고요. 그다음 초음파 탐지기, 어군 탐지기에 많이 쓰입니다. 배에서. 그리고 그 자동차의 우방 센서 띠띠띠띠띠띠띠띠 퍽 하는 거 있죠. 그 소리 간격이 좁을수록 거리가 가깝다는 걸 나타내 주죠.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초음파. 그 초음파 색측기 그 안경쟁이 가면 zzz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 가지고 안경에 있는 먼지를 때리는 요런 이제 다 초음파를 씁니다. 박쥐나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대화를 나누기도 박쥐는 그걸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돌고래는 초음파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초음파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음파랑 똑같은 겁니다. 단지 진동수만 커가지고 우리 귀에 감지가 되지 않을 뿐 음파랑 모든 성질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그림은 제가 항상 보여주는데요. 요거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벽에 있는 틈 사이로 지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굴절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회절하고 굴절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항상 예를 드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이게 퍼져가 나가는 각도가 커질 거고요. 회절이 잘 되고 그다음 요 그림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얘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말은 새가 들으니까 이게 낮이겠죠. 낮이고요. 그다음 요 점선을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요 점선은 파면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 부분을 파면이라 그러는데요. 파의 면입니다. 면인데 이건 뭐냐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종파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사인 형태로 그려지죠. 그래서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되었을 때 요 마루인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들을 점으로 콕콕콕 찍으면 그게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됩니다. 그 면의 단면이니까 선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을 이은 요 면을 파면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파면과 인접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장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요. 아래쪽 파장은 요런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있죠. 근데 V는 람다 F잖아요. 근데 요 F는 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모든 부분에서 진동수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파장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죠. 위로 갈수록 속력이 더 느려지는 걸 나타냅니다. 실제로도 보면 여기 임의의 경계면을 잡고 요 각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보면요. 세타1과 세타2 중에 누가 더 커요? 세타1이 더 크죠. 그래서 아래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어디가 높다는 거야? 아래가 더 높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게 낮이냐 밤이냐를 물어봤어요. 낮이죠. 아래쪽이 속력이 빠르고 온도가 더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이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부터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전파되는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몇 년간 계속 우려먹는 문제인데요. 그림은 진동수가 다른 두 음파 A, B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급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A는 사이렌 소리, B는 초음파네요. 기억, A와 B는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됩니까? 그렇죠.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입니다. 다음 니은 보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큽니까? 아니죠. 초음파가 초 더 크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니은은 거꾸로 했네요. 초음파가 음파보다 더 큽니다. 그냥 디귿 보면 B는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빨리 진행한다 했는데 공기는 상태가 기체잖아요. 얘는 액체죠. 그럼 초음파도 음파랑 물리적으로 똑같은 파동입니다. 진동수만큼. 그러면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했으니까 디귿은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그 파동의 간섭과 정상파 그리고 공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